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입니다.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국회가 31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의결합니다. 국회 본회의가 막 열렸는데 국민의힘은 표결 불참을 선언해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박정현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국회 본회의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5시 반 개의 예정이었는데 아직 시작은 안 됐습니다. 회의가 시작되면 국민의힘 송원석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면서 공석이 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선출부터 진행되고요. 표결이 끝나는 대로 추경안이 상정됩니다. 이번 추경안은 정부 원안에서 1조 3천억 원가량 증액된 약 31조 8천억 규모입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업을 위한 국비 지원 예산이 증액됐고 대통령실과 법무부, 감사원, 경찰청 4개 기관에 대한 특수활동비 복원 등이 담겼습니다. 애초 본회의는 오후 2시 예정돼 있었는데 추경안 처리를 위한 예결위 소위 개최가 지연되면서 일정이 계속 수년됐습니다. 추경안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내부 토론이 예상보다 길어졌다는 게 민주당 설명인데요. 국민의힘은 일방적으로 회의를 미루고 해명도 없다면서 이럴 거면 민주당 마음대로 하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또 야당 요청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고 민주당이 요청한 항목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요청했던 부분을 다 같이 반영을 하든지 아니면 다 같이 반영을 하지 말았어야죠. 그런데 내용에서 민주당이 요청한 것만 다 반영을 하고 민주당은 합의가 불발된 내용 외에 여야가 기존 협의한 내용들은 포함되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말로만 추경의 시급성을 강조했을 뿐 그보다 덜 중요한 쟁점들로 합의 처리 기조를 번복했다고 맞받았습니다. 시급성을 공감하시면서도 그보다는 덜 중요한 두 가지 쟁점으로 이번에 합의 처리의 기조를 번복하시고 이 논의를 엎었다라고 하는 거에 합의 불발에 대해 서로 니탓 공방을 벌이는 건데 국민의힘은 표결이 시작되면 불참한다는 입장이라 추경안은 민주당 단독 처리될 거로 보입니다. 이번 추경안 주요 쟁점은 뭡니까? 네, 핵심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였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민주당은 대통령실 특활비를 전액 삭감했는데 이번 추경안에 증액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필요 없다던 특활비를 추경을 통해 백지 증액하겠다니 뻔뻔하기 그지없다면서 후한무치이자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여야 합의가 불발된 책임 역시 지난해 특활비 삭감을 사과하지 않은 민주당이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야당 원내지도부는 직접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항의 서한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김일성 예산이 쌈짓돈, 떡값처럼 불투명하게 운영돼 삭감됐던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특활비는 필요하며 대신 투명성을 보장할 장치를 마련하는 게 전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역시 지방 부담 비율을 두고 입장차가 팽팽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방정부의 재원 조달이 어려우니 중앙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지자체 재정 상황에 따라 국비 부담 비율을 달리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정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광주에 이어 오늘 대전을 찾아 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들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 장기 채무 탕감 필요성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밝혔고 지역 균형 발전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대전 주민 간담회 끝났습니까? 네, 끝났습니다. 시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후 2시 반부터 열린 이번 간담회는 예정된 시간을 넘겨 2시간 반 만에 끝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담긴 취약차주 채무 탕감 제도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혔는데요. 이를 두고 도덕적 해이를 불러온다, 나도 빚 안 갚겠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우선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빚을 지면 신용불량이 되고 취직도 못하고 아르바이트도 못한다며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못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손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금융기관들이 돈을 빌려주면서 위험성을 고려해 이자로 다 미리 받았는데 10명 가운데 못 갚은 1명을 끝까지 추적하는 건 잔인하고 정리를 해주는 게 형평성에 맞는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상적으로 빚을 갚는 분들도 많이 깎아줄 거라며 앞으로 탕감 제도를 추가할 생각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간담회에서는 과학기술인들이 참석해 연구 시스템 개선과 R&D 예산 확대도 건의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국가연구에서 성공률을 따지지 말아야 한다면서 행정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구비 총액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재정 한계를 고려해 연구재정 내시라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 대통령은 앞선 모두 발언에서는 지역 균형 발전을 또 한 번 강조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는 충청을 찾은 반가움을 표한 뒤 지역 균형 발전부터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대한민국은 수도권 1극이 아닌 전국 골고루 발전하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에는 자원도, 역량도, 기회도 부족해 한쪽으로 집중시켜 압축 성장을 해왔지만 지금은 그 전략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도권의 나머지 지역은 모두 생존 위기를 겪는 상황이 됐다며 이제는 균형 발전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 세종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오래된 의제이고 균형 발전 측면에서 약속을 지키는 게 옳다며 최대한 빨리 오겠다고 밝혔는데요. 대통령실을 세종으로 완전 이전하는 건 헌법 개정이 필요해 쉽지는 않다면서도 제2집무실을 지어서 일부 대전에서 근무하는 건 가능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국회의사당을 세종에 짓는 건 가능하다면서 속도를 내볼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대한 충청권 반대 여론을 두곤 부산 시민 입장에서는 해수부 한 개를 옮기는 것에 반대하면 섭섭해할 거라고 양해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대전 주민들이 각종 지역 문제를 둘러싼 건의도 빗발쳤는데 이 대통령은 국가적 과제가 아닌 구청 단위 민원에 자신이 개입하면 검찰이 직권 남용 혐의로 잡아갈 수도 있다는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개헌을 국정과제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대통령이 국민통합 개헌을 약속드린 만큼 당연히 국정과제에 포함될 사항이라며 모레 개헌 관련 정책 간담회를 열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인 지난 5월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 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개헌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국회 인준 문턱을 넘은 김민석 국무총리는 임명장을 받자마자 빡빡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첫 일정으로 항의 집회 중인 농민단체부터 찾았는데 송미령 농림부 장관의 유임 배경을 설명하고 집회 중단을 설득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국회 인준 절차가 끝난 직후 임명안을 제거한 이재명 대통령은 바로 다음 날 김민석 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총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나라 운명이 바뀐다며 장관들이 임명되기 전이라도 차관들과 급한 업무를 처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임명장을 받은 직후 김 총리의 발길은 대통령실 앞에서 항의 집회 중인 농민단체로 향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전 정부에서 양곡관리법 등 농업사법을 농망사법이라고 비판했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 결정을 철회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돗자리를 펴고 단체 간부들과 함께 둘러앉은 김 총리는 전 정부 장관이 유임됐지만 과거 민주당이 추진했던 법안 등 농업정책은 이재명 정부에서도 흔들림이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민통합이라는 흐름에서 전 정부 장관을 유임한 것으로 안다며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상대적으로 현재까지 드러난 것으로는 내란 그 과정에는 좀 관여 정도가 덜한 거 아니냐 이런 판단도 작동을 한 거 아닌가 싶어요. 임명장을 받은 당일 오후 일정도 촘촘했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꼭 실현하겠다는 말을 방명록에 남기고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김 총리는 우원식 국회의장도 예방했습니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선출 권력을 존중하라고 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도 화두가 됐습니다. 민주주의가
반역해주냐라고 하는데 민주주의가 반역해준다. 국민의 삶을 잘 살피는 그런 변화를 이끌어내는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헌법기관인 국회를 그렇게 민주주의의 맏형처럼 존중하는 마음으로 와서 앉아있고 국무총리 임명으로 당정 간 정책 소통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 이재명 정부 첫 고위당정 협의회가 열릴 예정으로 추경 예산 집행 방안과 폭염, 수해 대책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경기 시흥시 소래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해 인근 교통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네, 퇴근길 정체가 극심한데요. 취재 기자를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표정우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네, 먼저 사고 인근 CCTV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소래터널을 비추고 있는 화면입니다. 우리난 터널은 앞에 있는 3, 4차선은 통제되어 있고 한쪽 터널로만 느린 속도로 차량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좀 전까지는 터널 안에서 연기도 나왔는데 화재 진압이 완료되면서 더 이상 연기는 나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 시흥시 대야동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 방향 소래터널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오늘 오후 4시 40분쯤입니다. 터널 입구 40m 지점 4차선을 달리던 1톤 화물 트럭에서 화재가 발생한 건데요. 화물차 운전자는 대피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은 화재 발생 5분 만에 연기가 많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오후 5시 50분쯤에 큰 불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 17분에 불을 완전히 진압하고 대응 단계도 해제했습니다. 터널의 길이는 총 446m 정도 되는데요. 관계 당국은 한때 연기가 발생해 터널을 통제하고 우회 조치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화물차가 앞에 가던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그 충격으로 화재가 발생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한때 일산 방향 터널 진입을 전면 통제했는데 현재는 1, 2차선으로는 통행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대 정체가 극심한 상황이라서 퇴근길 인근을 지나는 경우에 다른 도로로 우회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표정호입니다.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조사를 하루 앞둔 오늘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박중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진술을 토대로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와 체포 방해 지시 의혹 등과 관련한 윤 전 대통령 혐의를 다지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이준엽 기자. 네, 내란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고등검찰청입니다. 네, 내일 조사 어떻게 이루어질지 또 어떤 의혹과 관련해서 질문하게 될지부터 전해주시죠. 네, 특검은 1차 조사 때 마치지 못한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지시,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그리고 외환과 국회 의결 방해 혐의를 추가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다만 어떤 순서로 조사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박지영 특검보는 조금 전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내일 출석하면 대화를 좀 나눠본 뒤에 결정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첫 조사가 3시간 이상 파행하는 원인이 됐던 경찰 박창환 총경의 조사 참여 문제에 대해선 체포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박 총경이 조사하는 게 원칙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또다시 조사를 거부할 경우 대안이 있느냐고 묻자 내일 조사 상황을 보고 결정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늦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본인이 오전 9시까지 출석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안다며 일축했습니다. 또 내일 소환도 지난번과 같이 현관으로 공개 출석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예, 그러면 윤 전 대통령 2차 조사를 앞두고 특검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 2차 조사를 앞두고 국무위원과 대통령실 참모진들을 잇따라 소환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이곳 서울고검에 출석했습니다. 이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이뤄진 국무회의에는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해 참석하지 않은 인물입니다. 이 전 장관은 특검에 출석하며 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위법성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 없이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외에도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1차 조사 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특검은 외환 의혹 조사에 대비해서도 군의 무인기 납품 실무를 담당한 국방과학연구소 실무자를 앞서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는데 이 밖에도 상당수 군 관계자들을 불러서 이미 조사를 마쳐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특검은 국무위원들의 진술을 윤 전 대통령 조사에 어떻게 활용할까요? 특검은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무위원들의 권한, 의무, 역할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며 각 국무위원이 의무를 이행했는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라는 게 특검 측의 설명인데요.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안건심의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추가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 정족수 문제로 1차와 2차에 나누어 국무위원들을 소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만약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일방적이었다면 국무회의에 소집되지 못하거나 뒤늦게 소집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 행사를 윤 전 대통령이 방해한 게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 조사가 진행된 이후 각 국무위원에 대한 혐의 적용 여부도 정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어제 압수수색을 진행했던 삼부토건의 전 대표를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 소환에 대해서는 여러 상황을 고려해 시점을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네,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 앞입니다. 네, 김건희 특검 오늘은 삼부토건 전 대표를 조사하고 있다고요? 네, 김건희 특검팀은 오늘 오후 이응근 전 삼부토건 대표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인 직후 관계자를 소환 조사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는 걸로 보입니다. 압수수색 대상이 관련 회사 6개였기 때문에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은 잇따를 걸로 전망됩니다. 오정희 특검보는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어제 압수수색 대상에 이석산업개발도 포함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석산업개발은 삼부토건 대주주인 DYD에 삼부토건 주식을 넘긴 곳으로 전해졌는데 오 특검보는 그러나 압수수색 배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았습니다. 관련자 조사가 시작된 만큼 김건희 여사 소환 시점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전망됩니까? 특검팀의 공식적인 입장은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소환 시점을 결정할 거라는 겁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검찰 조사 수사 단계에서 여러 차례 소환 통보를 받았었죠. 특검으로 사건이 넘어가긴 했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나 공천 개입 의혹 같은 경우 언제든 소환을 통보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김건희 특검팀의 기류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정희 특검보가 오늘 브리핑에서 삼부토건 사건을 첫 강제 수사 대상으로 잡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결론적으로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는 모든 게 균형 있게 마무리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다음 주부터 이른바 VIP 경로설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합니다. 정민영 특검보는 오늘 브리핑에서 당시 경로설이 불거지게 된 계기였던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 내용을 알만한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오는 7일 오전 10시 30분에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사령관은 직권 남용 혐의로 입건된 상태로 특검은 사고 당시 국방부 장관,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난 4월 가입자 2,600만 명의 유심 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최종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부는 SKT 측의 부실한 보안 관리 책임이 확인됐다며 기존 가입자 계약 해지 위약금을 면제하라고 판단했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2달여에 걸친 민관 합동조사 결과를 받아든 정부는 SK텔레콤 측의 유심 정보 유출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부실한 보안 관리와 부적절한 사고 대응으로 안전한 통신을 제공해야 한다는 사업자 의무를 위반했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고로 계약을 해지하는 가입자들에게 위약금을 면제하라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사업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이 정한 기준을 미준수하였으므로 SK텔레콤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민관합동 조사 결과 SK텔레콤 측은 핵심 서버에 대한 접근 차단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21년 시스템 관리망 서버를 통해 최초 공격이 이루어졌고 여기에서 탈취된 계정 정보로 주요 서버들이 차례로 악성 코드에 감염된 끝에 가입자 2,600만 명의 유심 정보가 통째로 외부에 유출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버 계정이나 유심 정보에 대한 암호화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단은 공격자가 이처럼 암호화되지 않은 계정 정보를 활용하여 음성통화 인증 관리 서버 및 음성통화 인증 서버 HSS를 감염시킨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조사단 측은 사고 후 SKT 측 대응도 부적절했다고 봤습니다. 이미 지난 2022년 일부 서버에서 해킹 흔적을 발견했는데도 신고 없이 자체 조사에 그치는 바람에 대형 유출 사고를 막을 기회를 놓쳤다는 겁니다. 또 정보보호 책임자의 권한에 한계가 있고 다른 통신사에 비해 보안 인력이나 예산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SK텔레콤 측에 문제로 지적된 취약점을 고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제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5천억 원 규모의 고객 감사 패키지와 함께 앞으로 5년 동안 7천억 원을 투자하는 정보보호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과 SK텔레콤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가입자 2,400만 명을 대상으로 오는 8월 통신요금 50%를 할인하고 매월 데이터 50GB를 추가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치매 사고가 일어난 지난 4월 18일 기준으로 가입 약정이 남은 가입자 가운데 치매 사고 이후 해지한 경우와 오는 14일까지 해지 예정인 가입자를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할 방침입니다. 북한 주민 한 명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와 관계기관이 귀순 의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합참은 어젯밤 중서부 전선에서 군사 분계선을 넘어오는 북한 민간인 남성 한 명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어제 새벽 중서부 전선 하천 지역에서 감시 장비에 처음 포착됐고 낮에는 수풀이 우거진 곳에 숨는 등 거의 움직이지 않다가 해가 지고 나서야 이동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충북 충주에서 60대 운전자가 몰던 택시가 정차 중이던 차량 6대를 추돌하고 인도로 돌진해 3명이 다쳤습니다. 최근 서울 방학동과 대관령 휴게소에서도 고령 운전자의 차량 돌진 사고가 이어지며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택시 한 대가 정차 중인 다른 택시를 밀면서 앞으로 이동합니다. 옆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고 잠시 멈칫하는가 싶더니 속도를 높여 반대편 인도까지 그대로 돌진합니다. 충북 충주에 있는 터미널 인근 도로에서 60대 A씨가 몰던 택시가 갑자기 돌진하면서 차량 6대를 연달아 추돌했습니다. 택시는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전신줄을 들이받고 나서야 멈춰섰습니다. 이 사고로 A씨 등 3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장 목격자는 부딪히는 큰 소리와 함께 굉음도 들렸다고 말합니다. 그 소리 꽝 소리가 뭐랄까 소리가 크게 나갔고 밖에 나갔더니만 굉음을 내면서 삐짓고 나오면서 중앙선을 넘어와갖고서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차가 갑자기 출발했다며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A씨의 주장처럼 차량 결함이 원인이든 운전자 과실이든 차량 돌진 사고가 전국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서울 방학동에서는 60대 택시기사가 몰던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면서 보행자 1명이 숨졌고 영동고속도로 대관령 휴게소에서도 80대가 몰던 대형 SUV가 식당가를 덮치면서 6명이 중경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특히 사고 운전자가 고령인 경우가 잇따르면서 전문가들은 면허 반납제도 등 현행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아직 제대로 정착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개선을 통해서 정착을 시켜야 되고요. 이제는 제재 수준의 좀 엄격한 그런 인증력 검사라든지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는 돌진 사고를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0개에서 12개 나라에 상호 관세율을 적시한 서한을 보낸다며 부과 시점은 다음 달 1일, 최대 세율 70%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로 대립하는 중국에 올해 10월쯤 갈 거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미국 독립 250주년 축하 행사에 참여한 뒤 워싱턴으로 돌아온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무역국에 보낼 관세 서한의 발송 일정 등을 구체화했습니다. 현지 시간 4일부터 10개에서 12개 나라에 며칠 동안 계속 서한을 보낼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We'll probably have 10 or 12 go out tomorrow. And over the next few days, I think by the 9th they'll be fully covered. 각국에 책정된 상호 관세율 범위를 최대 70%로 언급했고 부과 시점은 다음 달 1일로 못 박았습니다. And they'll range in value from maybe 60 or 70% tariffs to 10 and 20% tariffs.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수치가 확정된다면 최고 상호 관세율은 지난 4월 초 발표 때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상호 관세 유예 기한인 오는 8일 전에 각국의 관세율을 먼저 통보해 협상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국정 의제를 망라하는 감세 법안이 상원을 거쳐 하원까지 통과한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와 무역 전쟁으로 대치하고 있는 중국을 오는 10월 말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담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 상무부가 트럼프의 방중 가능성을 놓고 일부 미국 기업 최고 경영자들에게 동행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강경파들이 많은 만큼 최종 성사 여부는 미지수로 중국계 인기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 매각과 펜타닐 밀매 논란 등 선결 과제가 있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일본 도카라 열도의 지진이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섬 주민 일부는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7월 대지진설 확산에 일본 당국이 근거가 없다며 선을 그었지만 전례 없는 지진 횟수에 관광객들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도쿄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지난달 21일부터 일본 도카라 열도에서 발생한 지진은 1,100여 회를 훌쩍 넘어서고 있습니다. 아쿠세키 지마는 진도 6약이 관측됐는데 지금까지 가장 강한 흔들림입니다. 진도 6약은 서 있기가 힘들고 창유리가 부서지거나 책장이 넘어질 수 있는 수준입니다. 잇따른 지진에 어린이와 노인 등을 중심으로 주민 일부는 섬 바깥으로 피난에 나섰습니다. 怖かったでした。横揺れとか下からこう揺れたり、上からドーンと来たり、またいつどうなるかっていうのが不安だったからもう鹿児島の方に上がろうと。行きたくても行けない人たちを思うとちょっと不安もあります。 일본 만화에서 비롯된 7월 5일 대지진설과 맞물리면서 공포는 더욱 퍼지고 있습니다. SNS でやっぱりこう7月が近づくにつれてどんどんその情報が拡散して、多分 TikTok とかがメインだと思うんですけど、情報が拡散して売れるようになっているような感じですね. 관광객들은 지진이 일본에서 흔한 일이라면서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I first heard about it from my wife, and then I watched some YouTube videos and did some research. She was very concerned. She was trying to talk me out of coming to Japan. 지난 5월 일본을 찾은 홍콩인은 지난해 대비 11.2% 줄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대중들 사이에서 퍼지는 대지진설은 낭설이라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례 없이 잦은 빈도로 일어나는 도카라 열도의 지진으로 대지진에 대한 두려움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내란 특검팀이 내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소환 조사를 앞두고 국무위원과 참모들의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특검 관련 자세한 소식은 이고은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내일 윤 전 대통령 내란 특검 2차 소환에 응하겠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10시로 해달라 그랬다가 안 된다 9시에 와라 했더니 10분, 20분 늦을 수 있다고 했다가 또 정각에 9시 출석을 하겠다라고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정각에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사실은 이렇게 피로감이 드는 공방을 펼치지 않았을 텐데요.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결국 윤 전 대통령 내일 이제 오전 9시
9시에 출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아마 특검팀에서도 오늘 계속해서 참고인들과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는 만큼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내일 물어볼 2차 소환 조사 때의 질문지를 보강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조사 때는요. 실질적인 조사 시간이 5시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1차 조사인데다가 조사 시간이 짧았다는 점까지 고려해 봤을 때 각 쟁점에 대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입장, 기본적인 입장을 좀 청취하는 수준에 그쳤을 것 같고요. 이제 2차 조사 때부터 윤 전 대통령이 부인한다 할지라도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추궁 증거를 들이대면서 압박하는 방식의 조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지금 윤 전 대통령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로 많은 다수의 참고인들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오늘도 계속해서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 지난 출석 때는 출석을 앞두고서 지하로 들어가느냐 아니면은 공개적으로 지상으로 오느냐를 두고서 실랑이를 벌였었는데 이번에는 어떨까요? 이번에도 역시나 공개 출석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서울 고검의 지하 주차장을 허용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윤 전 대통령도 이 지하로 통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불필요한 논쟁을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결국 특검에서 이야기한 대로 공개 출석과 내일 오전 9시 이대로 그대로 출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난번에는 점심시간 이후에 돌연 조사가 중단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어떨 것으로 보십니까? 사실 왜 조사가 중단됐을까를 두고도 많은 보도가 나왔습니다. 오전 조사 때는 박총경, 그러니까 사법경찰관이 조사를 했어도 이에 순순히 응했다가 이 점심시간 이후에 돌연 경찰이 계속해서 조사를 하면 난 조사 받지 않겠다. 조사자 교체 요구를 하면서 상당 시간 이 특검과 대치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를 두고 결국 지금 박총경이 윤 전 대통령이 부인할 수 없는 어떠한 증거를 제시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이어갈 경우에 윤 전 대통령이 전혀 이 방어나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조사를 이어가기 어려워서 조사자 교체를 희망한 것이다라는 보도와 분석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도요 대부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 같지만 만약에 특검 측에서 녹취록이랄지 이 부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물증이 갑작스럽게 제시된다라고 하면 또다시 휴식 시간을 요청하고 조사 재개까지 상당 시간을 끌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윤 전 대통령이 지난 조사 때 보였듯이 어떠한 진술 거부권 행사보다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고 또 그 와중에도 절차적인 위법성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주장해서 조서에 그러한 위법성에 대한 주장을 남길 가능성도 굉장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오후에 특검에서 밝힌 내용 보면은 체포 저지 관련 조사 박창환 총경이 진행하는 게 원칙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어요. 근데 내일 만약에 또 윤 대통령 측에서 조사를 거부한다면은 특검에서는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지금 특검에서는 준비한 쟁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무회의 관련해서 직권남용 부분 추가 인지하는 부분도 수사해야 되고요. 외환 의혹도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고 말씀 주신 대로 박총경이 이끌 것으로 보여지는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의 쟁점이 있습니다. 아마 내일 조사 시작 전에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과 오늘 조사 순서에 대해서 아마 논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계속해서 이 박총경의 조사를 거부한다라고 하면 국무회의 등 즉 부장검사가 주재하는 조사 먼저 아마 시작을 하고 가장 마지막 쟁점으로 이 특검 관련 지금 공무집행 방해 관련한 이 쟁점을 가장 마지막으로 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특검 보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언론 브리핑을 하면서 조사 순서 같은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 측과 협의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내일 더 이상 조사자 교체 이야기하지 않고 저는 또 무난하게 조사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제일 처음에 오전 조사할 때는 박총경이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날 오후 첫 번째 조사 오후 때는 조사자 교체를 요구했던 것이 어떤 절차적 위법성 때문이 아니라 저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려운 예상치 못한 증거를 제시했기 때문에 갑자기 돌연 조사를 거부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져서요. 이번만큼은 지난 조사 때 봤던 물증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를 하고 출석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설사 박총경이 조사를 이어간다 하더라도 그대로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이 체포 저지와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이 지시 정황한 것에 대한 수사가 상당히 진척된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도 알려졌는데 혹시 내일 수사 결과에 따라서 또 재구속 여부가 갈릴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내일 조사 때 윤 전 대통령이 얼마나 조사에 협조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일도 1차 조사 때와 같이 뭐 조사자 교체랄지 여러 가지 그 위법 수사라든지 절차상 위법성에 대해서 시비를 삼으면서 조사를 지체시키는 경우에는 구속영장 청구 시점이 그만큼 더 늦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특검팀이 준비한 조사 내용을 무난하게 수행을 다 하고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그렇다라고 한다면 특검팀은 최대한 빠르게 구속영장 재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번에 재청구를 할 때는 특수공무집행 방해뿐만 아니라 이 국무회의 관련하여서 이 직권남용했다라는 부분도 추가 인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외환 혐의 관련해서도 상당 부분 소명이 된다라고 하면 이 영장 발부 확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 이 다양한 죄명을 영장에 넣고 재청구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외환 혐의 관련해서 또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요. 특히나 북한 무인기 침투가 윤 전 대통령 지시였다는 취지의 현역 군인 녹취록도 지금 특검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외환 혐의도 결국 기소하게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또 구속영장 청구할 때 이 외환 혐의를 넣는 것이 영장 발부 확률을 굉장히 높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특수공무집행 방해랄지 대통령 경호처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형량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외환죄 부분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야기는 달라지는데요. 이 내란 혐의로 제일 처음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것도 결국 받고 있는 형량 자체가 굉장히 높다라는 점이 또 영장 발부의 한 가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특검에서는 말씀 주신 대로 이 현역 군 장교의 녹취록도 확보를 했고요. 또 얼마 전에 이 국가연 연구원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실제로 드론사에 납품한 무인기와 또 북한에서 지난해 10월 남쪽에서 날라온 무인기다라고 보도했던 그 무인기가 얼마나 유사한 무인기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고인 조사도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모두 다 종합해서 고려해 보면 결국 특검에서는 외환 혐의에 대해서 입증하고 싶어 하고 결국 구속영장 청구 시에 범죄 사실을 추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제 한덕수 전 총리와 안덕근 유상임 장관 그리고 어제는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을 소환한 내란 특검이 오늘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 그리고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을 소환했습니다. 특검이 이들한테 뭘 확인하려는 겁니까? 일단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요. 국무회의 관련하여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특검은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 인지하려고 합니다. 이 국무회의 당시에 특히 비상계엄 선포 전에 있었던 국무회의 때 소집 연락을 받은 국무위원들도 있고 받지 못한 국무위원도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오늘 출석한 이주호 교육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 비상계엄 선포 전에 있었던 국무회의 소집 연락 받지 못한 인물입니다. 네. 그래서 특검팀에서는 이런 이주호 교육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국무위원으로서 심의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침해된 피해자로 보고 이 또한 이 추가 인지할 수 있는 수사에서 중요한 피해자로 보는 것인데요. 아마 이 부분 관련해서 국무회의 관련한 이 직권남용 혐의 관련해서 소환된 이 참고인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 소환돼서 오늘 새벽 1시까지 이어졌던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결과론적으로 특수공무집행 방해랄지 또 이 비아폰 통화 기록 삭제 부분은 내가 책임자가 아니라 당시에 이 박종준 전 처장이 책임자였다라는 식으로 자신의 책임을 박 처장에게 지금 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김성훈 차장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이러한 주장이 과연 사실일지 또 박종준 전 경호처장도 어떠한 대통령의 지시를 듣고 또 밑에 있는 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지시를 하달한 부분이 있는지 이 부분 관련해서 집중 추궁을 했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경호처 관계자들 조사를 통해서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그리고 비화폰 정보 삭제 이 부분을 들여다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어제 소환됐던 김성훈 전 차장에게도 그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 굉장히 세밀하게 물어봤을 것 같고요. 오늘 이 박종준 전 처장 같은 경우에도 결국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 상세히 물어봤을 것 같습니다. 아마 박 전 처장은 자신이 만약에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를 하달받은 것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진술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있고요. 실제로 오늘 기자들에게도 이러한 특검 측의 조사에 대해 성실히 임하겠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거든요. 따라서 자신이 직접 어떠한 지시를 받고 하달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진술을 거부하기보다는 세세하게 있는 그대로 사실을 진술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특검팀이 지난 1일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이어서 그리고 2일에는 김정한 전 수행실장,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 그리고 안덕근 유상임 장관, 어제는 또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을 조사했는데 이런 소환 일정에 무슨 계산이 있는 겁니까? 계산이 있다기보다는요. 지금 특검에서 이번 2차 소환 조사 때 윤 전 대통령이 묻고 싶은 쟁점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과론적으로 국무회의에 대한 적법성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 같고 특수공무집행 방해, 또 이 비아폰의 통화 기록을 삭제한 부분, 이 부분들이 주되게 2차 소환 조사 때 윤 전 대통령에게 묻고 싶은 쟁점이기 때문에 이 쟁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을 들을 수 있는 인물들을 2차 조사일 전에 대거 소환한 것 같고요. 그런데 소환 일자를 정할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순서를 정했다고 하기보다는 각각의 인물들도 이제 선임된 변호인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날짜를 몇 개 보통 줍니다. 그런 다음에 변호사와 지금 소환된 인물들이 가능한 일자로 정해서 그런 방식으로 이어졌을 것 같고요. 날짜를 몇 가지 준다 하더라도 아마 특검 측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는 일자 전후로 아마 배치를 해서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하기 전에 최대한 많은 공범 진술이랄지 참고인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이러한 진술을 토대로 내일 있을 소환 조사 때 아마 집중 추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윤 전 대통령 측이 어제 내란 혐의 재판에서 특검은 사건 인계를 요청했는데 특수본은 사건을 이첩했다고 했거든요. 인계, 이첩? 이게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네요. 사실은 그 부분 관련해서요. 지금 윤 전 대통령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이 내란특검법상의 6조 3항 내용입니다. 이 내란특검법 6조 3항을 보시면요. 특별검사는 직무 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때 대검찰청이랄지 경찰청 등 이 관계기관의 장에게 증거 기록이나 수사 기록을 송부하라라고 요구할 수 있고 이 수사에 대한 협조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는 것처럼 이미 공소가 제기된 이런 상황에서는 담당 검사에게 그 사건을 인계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 전 장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특검이 이 검찰 특수본에다가는 사건을 인계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검찰에서 특검으로 사건을 이첩해버렸다는 거죠. 인계를 했었어야지 이첩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법률상 무효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주장점은 지금 이 해당 이 조항상 보면 이 대검찰청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구했었어야 되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대검찰청의 장은 검찰총장이죠. 이 특검에서는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이러한 인계를 요구했었어야 되는데 특수본에 직접적으로 요구했기 때문에 이것은 법 절차에 위배됐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 두 주장에 대해서 특검 측의 지금 입장은 사건을 인계받으려고 하면 당연히 이첩을 받아야만 사건을 인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첩과 인계라는 것은 결국 같은 뜻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말꼬투리를 잡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해당 법령에 보면 대검찰청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수본이라는 관계기관의 장인 본부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관계기관의 장의 허가라는 요건도 모두 득했기 때문에 법률상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박억수 특검부의 주장입니다. 제가 법조인으로서 보기에는 이 특검 측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법률상 맞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지만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최대한 절차상 위법성을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주장하고 싶은 취지에서 이러한 의견을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내란특검팀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 당시에 거액의 현금 다발을 발견했다는 경찰 특수단의 진술을 받았는데 이상민 전 장관은 그런 일이 없다, 사실 무근이고 품위 유지를 위한 비상금 수백만 원 수준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지금 이야기가 굉장히 배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수백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건 비상금에 불과하다라는 것이고요. 당시 현장에 갔던 이 수사관들의 진술은 그것이 아니라 상상하기 굉장히 어려운 굉장히 큰 억대의 돈이었다라는 취지의 진술로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금액의 다과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결과론적으로 집안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이
혹시나 불법적인 자금이 아니냐 이것이 핵심인 것이지 그 자금의 다과는 큰 쟁점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특검에서는 이 금액이 만약에 크다라고 하면 어떠한 지금 비상계엄이나 여러 가지와 관련된 자금일 가능성도 의심을 하기 때문에 그 금원의 출처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잠시 저희가 현장을 좀 연결해 보겠습니다. 추경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지금 백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시죠. 자, 오늘 본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욕을 당했고 오랫동안 기다려줬다. 그렇다면 다음 주 초에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본회의를 열어서 하면 우리가 적극 참여하겠다고 의장께 말씀드렸고 의장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못했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이런 국회, 이러한 의장이 만일 8시에 연다면 이제 국회의장조차도 민주당에 끌려다니는 국회의장이 한심한 모습으로 비춰질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그 검찰 수사에 관련한 거는 지금 그러니까 의총장에서 그것 때문에 이견이 있어서 수정안을 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결위에서 보셨다시피 우리 의원들이 이의 신청 있습니까? 있습니다 했는데도 없는 걸로 안다 그래서 방망이 계속 친 거 보셨죠? 실제 그리고 자기네들이 급하다고 오늘 급하게 이 7월 4일을 잡은 겁니다. 본회의를. 그런데 그 시간을 연기할 때마다 저희한테 사전에 뭐 상의는 둘째치고 통보도 없었습니다. 마지막에 또 식사하러 밥 먹으러 다 의원들이 나가는 걸 보고 저희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했더니 갑자기 그때서야 8시에 개최한다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거는 협의뿐만 아니라 저희한테 사전에 얘기도 하지 않은 처사입니다. 정말 야당에 대한 무시고 이 국민에 대한 무시고 이 나라에 대한 무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본회의가 8시에 개의되더라도 참석을 안 하신다는 거죠? 저희 다 갑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다시 또 예결위 열어서 또 걔네들은 또 뭔가 두들기고 또 할 거라는 거죠. 내부 의견도 조율되지 않고 이런 날치기 처리가 어디 있습니까? 다. 프로세스라는 게 있고 중요한 건 모든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절차 무시, 정말 야당 무시, 국민 무시 다 무시하고 자기네들만의 나라를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 여기에 대해서 네,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국회가 31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인데요. 지금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 부대표 그리고 최수진 의원이 지금 되게 격앙된 목소리로 민주당 과 그리고 국회의장을 비판하는 목소리 들으셨습니다.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다음 주 화요일 날 열면은 협의를 하겠다고 했지만 국회의장이 답변을 못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지금 끌려가 다니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예. 관련해서 들어오면은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특검 얘기 계속 나눠보죠. 김건희 특검으로 주제를 바꿔볼까요? 어제는 삼부토건 압수수색을 했고 오늘은 이제 대표를 불러서 소환 조사했는데 여러 개가 있어요. 16개 사건 중에 어느 점부터 좀 특검이 집중을 해서 볼까요? 지금 현재 삼부토건을 제1호 이제 강제 수사에 닻을 올렸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결과적으로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오늘 있었던 김건희 특검팀 특검보가 공보를 했죠. 지금 16가지의 쟁점이 있지만 김건희 특검팀이 들여다봐야 되는 쟁점에는 약간 특수성이 있다는 겁니다. 16가지가 고루 수사가 진척이 된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은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이 됐고 어떠한 쟁점은 수사 초반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수사를 마칠 때 즈음에서는 그 16가지에 대해서 모두 고르게 진상이 규명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수사 순서를 결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3부토건부터 1호 이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인데 3부토건 같은 경우에는요. 검찰로 송치가 됐지만 검찰에서 다시 한 번 더 금감원으로 다시 내렸던 사건이죠. 그런데 금감원 같은 경우엔 강제 수사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3부토건 주가 조작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관의 심층적인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쟁점이거든요. 이 때문에 아마 김건희 특검팀에서는 3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을 들여다보려면 압수수색이라든지 이 계좌 영장에 대해서 치밀한 분석 그리고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사가 가장 이루어지지 않은 쟁점부터 빠르게 강제 수사에 돌입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만큼 신속한 수사도 필요하지만
또 특검팀으로서는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쟁점이라는 것은 성과를 내기도 좋은 쟁점이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성과 그리고 수사 시간 이 두 가지를 고려해서 가장 첫 쟁점으로 삼부토관 쟁점을 잡고 강제 수사 등을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가 아직은 피의자 신분이 아니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금감원에서 검찰로 고발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종호 전 대표와 김건희 여사의 이름은 빠져 있었습니다. 이 삼부토관의 전형직 임원들만 이 피의자로 적시가 돼서 피고발인 신분으로 고발이 되었던 사건이기 때문에요. 현재로서는 김건희 여사가 이 삼부토관 관련해서 피의자 신분은 아니지만 아마도 특검팀에서는 현재 이 삼부토관 대표도 조사하고 있지만 이 전형직 임원들을 아마 순차 소환해서 조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사가 어느 정도 무르익고 또 압수수색해서 지금 확보된 PC나 USB 등에 대한 포렌식 이런 수사가 완료가 되면 아마 김 여사를 소환할 때 즈음에서는 피의자로 전환해서 실제로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김은근 삼부토건 전 대표를 조사하고 나서 김 여사 특검팀은 김 여사 소환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가 없었다고 밝혔거든요. 그러면 그 시점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오늘 이제 특검보가 이야기한 것이 16가지 쟁점이 조사를 마치는 날 고르게 결론이 나오도록 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마 삼부토건 관련한 쟁점으로 김건희 여사를 소환을 할 때는 그 시점은 상당 부분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먼저 이 삼부토건에 대한 강제 수사, 포렌식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다른 쟁점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를 선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나 아니면 건진법사 관련한 쟁점으로 조만간 이어질 것 같고요. 삼부토건에 대한 쟁점으로는 아마 포렌식 결과가 분석된 이후로 미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김건희 여사가 구속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세 개의 특검 중에 가장 많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고 아직까지 제대로 된 소환 조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인물입니다. 그렇지만 김 여사를 둘러싼 쟁점들은요. 특히 이제 눈에 띄는 주요 쟁점들에 대해선 상당 부분 공범의 확정 판결이랄지 아니면 김 여사가 관여됐다라는 녹취록 등 물증 등이 상당 부분 확보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김건희 여사 특검팀에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 이후에 일부 쟁점에 대해서 아마 구속영장을 사전 청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소명에만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즉 이 혐의 사실에 대해서 입증에만 성공을 한다면 영장 발부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쟁점들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리고 최상병 특검팀 이른바 VIP 경로설 조사를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화할 예정인데 네. 왜 이 부분부터 살펴볼까요? 결국 수사 외압이 촉발된 계기가요. 2023년 7월 31일에 있었던 대통령실 수석 보좌관 회의였기 때문입니다. 이 회의 때 이른바 VIP 경로설이라는 명칭이 지어질 정도의 상황들이 연출됐던 것이고요. 또 이러한 대통령실의 외압 때문에 수사 결과에 변동이 되었다라는 부분들도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다음 주부터 이 2023년 7월 31일 이 수석 보좌관, 수석 비서관 회의 때 함께 참석을 했던 핵심 인물들 그리고 관련자들에 대해서 모두 소환 조사하겠다라는 방침 하에 아마 대규모 인원들이 소환이 될 것 같고요. 심층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신임 검찰 고위 인사들이 오늘 첫 출근길에 나섰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얘기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지검 구성원들과 합심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검찰에 주어진 소임을 제대로 또 바르게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님 말씀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씀드리는 것은 공직자 예가 아닌 것 같습니다. 검찰 개혁이 당해야 될 지금 수술대 위에 놓인 상황이라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바뀐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검찰은 정말 해체에 가까운 개혁을 당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검찰이 지금까지 말이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불신을 받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말은 많았었고요. 말을 실천하는 행동이 필요할 때이기 때문에 실천으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네, 지금 검사 출신 이고은 변호사님, 지금 수사와 기소 분리안에 대한 검찰 내부 분위기 어떻습니까?
일단 뭐 개개 검사별로 각자의 의견은 있겠지만요. 우려하는 목소리가 조금 더 큰 것 같습니다. 일단 일선에 있는 평검사 입장에서는 이러한 검찰 개혁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은 받아들이지만 너무 신속하게만 추진되었다가 어떠한 병폐를 낳을 수 있다라는 점을 굉장히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검찰청 폐지안뿐만 아니라 또 4대 법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법안 내용을 좀 살펴보면 결과론적으로 지금 검찰이 가지고 있는 모든 수사권을 폐지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경찰에서 올라온 사건에 대해서 아주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기소 여부 결정할 수 있는 사건마저도 모두 경찰로 내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오히려 이제 어떤 사기죄의 피해자라든지 일선에 있는 이 민생범죄의 피해자들이 사건 처리가 더욱더 지연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일각의 우려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리하게 빠르게 만약에 밀어붙인다면 어떤 형사사법 절차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추석 전에 이 검찰 개혁에 대한 얼개를 짤 수 있을 거라는 이재명 대통령 입장도 있었는데 추석까지 한 3달 남았거든요. 이때까지 얼개가 짜질까요? 일단은 그것은 정부의 의지에 달린 것이겠죠. 사실은 이제 평검사들이 한 2,000명 정도 있는데 평검사들이 다양한 생각을 가진다 하더라도 정부에서 밀어붙인다면 어떠한 목소리를 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과연 완벽하게 체계를 잡을 수 있을까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검찰 개혁의 목소리 또 국민들의 염원 굉장히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이러한 검찰 개혁 또 되게 급격한 변화로 인해서 일반 서민들 범죄에 피해가 가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수사기관의 수사관이랄지 검사랄지 경찰들의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체계적으로 이 검찰 개혁 체계를 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난 2일부터 진행된 정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여야 협상이 오늘 새벽 최종 결렬됐는데요. 정치권에서는 특활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그 내용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반년 전 대통령실 특활비를 삭감했을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된 특활비,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는 특활비를 삭감한 것인데 이것 때문에 살림을 못하겠다고 하는 건 사실 좀 당황스러운 얘기죠. 당시 박찬대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특활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국정이 마비되지도 않고 검찰 특활비를 삭감했다고 해도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추경이 그렇게 급하다고 우기더니 결국 알고 보니까 대통령실 특활비가 그렇게 급했단 말입니까? 염치도 없고 양심도 없는 가히 내로남불, 표리부동의 끝판 세력입니다. 네, 지난 정권 당시 민주당 주도로 전액 삭감됐던 검찰의 특활비도 이번에 부활할 것 같습니다. 지금 40억 400만 원, 2025년 예산안의 절반이더라고요. 이제 상반기가 지나갔으니까 이제 하반기에만 주겠다 이런 뜻인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검찰의 특활비 관련해서 이 민주당 측에서는 입증도 안 되는 검사들의 쌈짓돈 아니냐라는 비판들도 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다시 부활시키는 데는 아마 검찰에서 쓰고 있던 특활비는 그 용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검사로 재직을 하면서 이 특활비가 사용될 때는 주로 어떤 경우 때 많이 쓰이냐? 이 마약을 수사할 때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마약 수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내가 그 마약을 구입할 것처럼 위장 수사하는 것이 수사의 원칙이고 가장 통상적인 수사 방법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대금을 보내고 실제 마약 판매상과 직접 접촉을 하는 방식으로 검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제 특활비가 필요한 경우도 많고요. 또 검찰에서 어떤 특정 사건에 대해서 피의자를 체포해 온다든지 압수수색을 나가게 되면 수사관들이 지역을 옮겨서 실제로 영장 집행하러 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교통비랄지 숙식비랄지 여러 가지에 대한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때도 특활비로 보통 보조해 주는 것이 통상입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이제 공소유지와 수사 등의 업무를 할 때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정부가 알았기 때문에 검찰 특활비를 다시 한 번 더 부활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상반기에는 그럼 어떻게 집행이 된 겁니까? 실제 검찰에 좀 확인을 해보니까 검사들이 사비로
부터 지급하는 경우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건이 계속해서 자신의 검사실에 적체가 되면 결국 장기 미제로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인사상 불이익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 꼭 필요한 압수수색 같은 경우에는 결국 검찰에서 개개의 검사들이 사비를 충당하는 경우들도 있었다고 하고요. 또 실제로 이런 압수수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연을 겪거나 문제를 겪는 경우들이 있어서 다행히도 이 특활비가 다시 복원이 된다라고 하면 또 이러한 부분들은 좀 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고은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출근 시간대 서울 지하철 2호선 신호장애로 열차 운행이 한때 중단되거나 지연됐습니다. 장애는 4시간 만에 복구됐는데 무더위 속 출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지하철 문은 닫혔지만 열차는 꼼짝하지 않습니다. 안내판에는 지하철역마다 열차가 멈춰섰다고 표시됩니다. 아침 7시 50분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서울대 입구역에서 신호장애가 발생해 열차 운행이 중단되거나 지연됐습니다. 선로에 들어오는 열차 방향을 조정하는 신호장치인 선로 전환기가 고장난 겁니다. 출근길에 답답한 열차 안에 갇힌 승객들은 지각 걱정에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지각한 것도 부족해서 이제 지하철 내에서 냉방이 가동이 되는 것 같지가 않게 느껴져가지고 사람도 많은데 좁은 곳 안에서 더 덥게 느껴지는 것도 있었어요. 열차를 기다리는 시민이 늘면서 승강장은 물론 지하철역 입구와 계단까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아무래도 지하철 늦게 오니까 기다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가지고 지하철 몇 대 보내고 타는 사람들도 있었고. 서울교통공사는 20분 만에 수신호로 열차를 서행 운행하기 시작했지만 가다 서다를 반복했습니다. 충정로 한정거장 가가지고 한 20분 정도 멈춰 있었고요. 잠깐 멈추고 가고 잠깐 멈추고 가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영등포 구청에서 한 10분 정도 더 멈춰 있었던 것 같아요. 총 한 30분 조금 넘게 지체됐던 것 같아요. 결국 장애 발생 후 4시간이 지난 오전 11시 50분쯤 신호기 부품을 교체하는 등 복구 작업을 마치며 열차 운행은 정상화됐습니다. 갑작스러운 열차 운행 차질로 무더위 속 출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오늘 아침 8시 40분쯤 경기 파주시 문발동 자유로에서 일산 방향으로 달리던 1톤 화물차가 넘어졌습니다. 또 이를 보고 뒤따르던 차량 2대가 서로 부딪혀 뒤집혔습니다. 이 사고로 30대 남성 운전자가 허리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화물차가 타이어에 구멍이나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넘어졌는데 이를 보고 멈춰선 차량을 뒤따르던 SUV 차량이 들이받으면서 사고가 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최근 제기된 북한 평산 우라늄 정년 공장 폐수 문제를 밝히기 위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들을 강화도 현장에 파견했습니다. 안전기술원은 오늘 북한 예성강 하구와 가장 가까운 강화도를 찾아 6개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했고 한강 하구에서도 채취할 예정입니다. 원안위는 2주가량 분석 과정을 거쳐서 결과를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어제 개막한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배우 이병헌의 연기 인생을 돌아보는 특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병헌은 최근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과 K-팝 데몬 헌터스로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게 된 소감을 밝혔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매년 동시대 배우의 대표작을 통해 한국 영화의 현주소를 조망하는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배우 특별전. 올해의 주인공은 배우 이병헌입니다. 최근 넷플릭스 시리즈와 영화 부문 1위를 휩쓴 오징어 게임 시즌3와 K-팝 데몬 헌터스 열풍의 주역이기도 합니다. 되게 자극적이고 굉장히 강렬하고 또 굉장히 오락적이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재미있지만 그 인간성의 부재에 대한 것을 지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함께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특히 악역으로 목소리 연기를 펼친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와 관련해서는 특유의 재치 있는 입담을 뽐냈습니다. K-팝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막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은 알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 관심을 가질까. 그 밑그림을 보고선 지금의 완성도 있는 그림하고는 약간
그림을 상상할 수 없었어요. 그림을 좀 더 잘 그리지 약간 막 속으로 그런 생각을 미팅 과정에서 했었는데 이병헌은 이번 특별전에서 더욱 친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메가토크와 무대 인사로 관객들을 만납니다. 분단 국가의 현실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 공동경비구역 JSA부터 시공간을 초월한 로맨스 번지점프를 하다, 범죄 스릴러 악마를 보았다까지 아련한 눈빛과 섬뜩한 카리스마를 넘나드는 이병헌의 연기 인생 30여 년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작 10편을 감상할 수 있는 특별전은 영화제 폐막식인 오는 13일까지 계속됩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금요일 밤 후텁지근한 밤더위가 계속됩니다. 밤사이 대부분 지역이 25도 이상을 유지하면서 열대야가 나타나겠고 내일 낮에는 서울 31도, 대전 33도, 대구 36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더워지겠습니다. 내일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 북동부와 영서 곳곳에는 아침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오겠고 그 밖에 수도권에도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는 자외선이 무척 강해지겠습니다. 일요일부터 월요일 사이에도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 비가 내리겠고 더위는 점점 더 심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새롭게 임기를 시작한 주요 지검장들이 검찰이 반성하고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일제히 냈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 빨라진 검찰 개혁 논의에 몸을 낮추고 보조를 맞추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신규혜 기자입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을 이끌 정진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의 취임 일성은 반성이었습니다. 검찰개혁 논의가 활발한 지금 검찰에 무엇보다 필요한 건 솔직하게 반성하고 고치는 태도라는 겁니다. 개혁 논의의 출발점이 된 우리 검찰권 행사에 대해 스스로 솔직하게 되돌아보고 고칠 것은 고쳐야 할 것입니다. 그간 내부 비판자 역할을 자처해왔던 이문정 신임 서울 동부지검장의 메시지는 더 매서웠습니다. 지금까지의 검찰의 행보를 지적하며 검찰이 바뀌지 않는다면 해체를 각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잘못 행동했던 바둑이 수사, 거짓말 이런 것에 대해서 검찰이 감수해야 될 것이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바뀐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검찰은 정말 해체에 가까운 개혁을 당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훈 신임 서울 남부지검장 역시 취임식에서 검찰이 성찰하는 자세로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을 향한 고강도 칼질이 점차 눈앞으로 다가오는 상황에서 첫 검찰 간부 인사에서 발탁된 검사장들의 취임 일성은 새 정부와의 마찰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개혁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갈등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는데 본격적인 입법 절차가 시작되면 검찰 조직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YTN 신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대통령실에서 김민석 신임 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잘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미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에게도 차례로 임명장을 수여하고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에게는 위촉장을 전달했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후 이어진 환담에서 대통령이 김 총리에게 장관 임명 전이라도 차관들과 함께 급한 업무를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송미령 농림부 장관이 유임된 배경으로 내란 사태에 관여한 정도가 덜하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임명장을 받은 직후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 중인 농민단체를 찾아 송 장관의 유임은 국민 통합 흐름 속에서 결정된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서 전 정부 장관이 유임됐지만 과거 민주당이 추진했던 법안 등 농업 정책은 이재명 정부에서도 흔들림 없이 추진될 거라는 점도 강조하며 집회 중단을 설득했습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 보험금을 5천만 원 넘게 대신 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40년 만기 상품이라 증여세를 낮추기 위한 꼼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실에 제출한 재산신고사항 자료입니다. 자녀 관련 부분이 눈에 띄는데 2000년생 쌍둥이 아들, 딸은 4년 전 같은 날 동시에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금까지 각각 2,700만 원, 모두 합쳐 5,40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보험료를 냈다는 건데 20대 초반인 두 사람 모두 국세나 지방세 납부 실적이 없습니다. 즉 무직 또는 학생 신분으로서 근로사업소득이 없다는 겁니다. 부모가 대신 내준 이른바 아빠 찬스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오는 2060년 만기 연금이라 40년에 걸친 장기 증여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꼼수란 지적이 나옵니다.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부터는 증여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증여세 신고가 제대로 잘 이루어질지 그거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인사청문 준비단은 김 후보자 자녀 스스로 보험료를 냈을 가능성은 적을 것 같다면서도 누구 계좌에서 빠져나갔는지는 확인이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재부 관료 출신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사장인 김 후보자는 자신과 배우자, 자녀의 재산으로 총 65억여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꼼수 증여 의혹에 대해 오는 17일 예정된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네이버 대표 출신인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회사로부터 받은 주식 매수 선택권, 스톡옵션 10만 주 가운데 6만 주를 행사해 취임하면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한 후보자가 행사한 스톡옵션은 지난 2019년에 받은 2만 주와 지난 2020년에 받은 4만 주로 어제 종가에 판다면 39억 원 상당의 시세 차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이 오늘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을 소환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장관은 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위법성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 없이 서울고검청사로 들어섰고 박 전 처장은 수사 과정에서 관련 사항을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검은 이들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지시 혐의 등을 조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죄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군사적으로 민감한 문제라 되도록 출석이나 조사 여부는 비공개로 하고 있지만 외환과 관련해 군 관계자 상당수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삼부토건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한 김건희 특검팀이 오늘 오후 이은근 삼부토건 전 대표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정희 특검보는 오늘 언론 브리핑에서 어젯밤 11시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관련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쳤다며 오늘은 관계된 회사 대표를 상대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재작년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할 당시에 대표이사로서 사업 전반을 총괄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해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이명현 특검팀은 다음 주부터 VIP 경로설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섭니다. 오는 7일에는 당시 수사단장에게 경로설을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진 김계환 전 사령관을 불러 조사합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최상병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압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을 소환한 데 이어 다음 주에는 김계환 전 사령관도 부릅니다. 핵심은 이른바 VIP 경로설입니다. 지난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회의가 끝난 뒤에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실 번호에 전화를 받았고 임 전 사단장이 피의자에서 빠지게 됐다는 의혹입니다. 김계환 전 사령관은 이 과정에서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며 윤 전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말을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주최하는 회의에서 경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내용을 임기훈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에게 듣고 박정훈 수사단장에게 전달한 거 아닙니까?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제가 공수처의 피의자로 지금 되어 여기 답변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저는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분명하게 대통령 경로설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을 불러 이 전 장관과 대통령실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와 사고 당시 임 전 사단장의 허위 보고 내용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특검 조사를 받은 임 전 사단장은 혐의와 관련해 대부분 진술하지 않았고 김 전 사령관도 그동안 국회와 법정 증언에서는 의혹을 모두 부인해왔습니다. 다만 김 전 사령관이 현재는 군에서 전역한 민간인 신분이어서 이전과 다른 증언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올여름 시작부터 푹푹 찌는 더위가 찾아오더니 폭염과 열대야가 이번 주 내내 이어졌습니다. 특히 올해 6월, 지난달은 역대 최고 더위를 기록한 지난해를 꺾고 관측 이래 가장 더웠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월도 펄펄 끓는 가마솥 더위가 예상됩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강렬하게 내리쬐는 여름 햇살, 덥고 습한 공기. 올해 여름은 시작부터 유난히 푹푹 찌는 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우리나라 남동쪽으로 더위를 몰고 오는 고기압이 일찍 발달한 데다 남서쪽에서 고온 다습한 바람이 자주 유입돼 내륙 기온을 크게 끌어올렸기 때문입니다. 기상청은 올해 6월 전국 평균 기온이 22.9도로 평년보다 1.5도 높았으며 이는 6월 기준 가장 더웠던 지난해를 경신한 역대 최고 기온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6월 평균 기온이 지난해 6월 평균 기온인 22.7도보다 0.2도 더 높았습니다. 이는 기상관 측망을 전국적으로 대폭 확충한 1973년 이후 53년 만에 가장 더운 6월 날씨로 기록됐습니다. 실제로 올해 6월 18일 강릉에서 첫 열대야가 나타난 데 이어 19일에는 대전과 대구, 광주 등 12개 지점에서 역대 가장 이른 열대야가 기록됐고 서울에서도 2022년 이후 올해까지 4년 연속 6월 열대야가 기록됐습니다. 폭염도 6월 하순부터 전국으로 확대 강화했는데 6월 전국 폭염 일수와 열대야 일수는 각각 2일과 0.8일로 모두 역대 2위에 올랐습니다. 역대급 더위는 그대로 7월로 이어집니다. 7월 시작부터 강릉에서 초열대야가 나타난 데 이어 서울에서도 닷새째 열대야가 지속하고 있습니다. 폭염과 열대야의 열기는 다음 주 더 심해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서울 낮 기온이 다음 주 중반 34도까지 치솟고 열대야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울 등 내륙 곳곳에서 폭염과 열대야가 일주일 이상 지속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열대 고기압인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를 덮고 있는 상황에서 기압계에 큰 변화가 없어 무더운 폭염이 이어지겠으니 온열질 안에 각별히 유의 바랍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무더위 속에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하고 중부지방은 장맛비나 소낙성비가 내릴 수 있다며 변화하는 날씨에 철저히 대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네, 장마가 유난히 일찍 끝나고 일찍 찾아온 찜통더위가 연일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푹푹 찌는 밤낮 없는 무더위에 취약계층과 동물들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좁은 방 안, 열기가 고여 숨이 막힐 정도입니다. 실내인데도 체감 기온은 땡볕 아래 서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더위를 식혀주는 건 낡은 선풍기 한 대뿐, 에어컨이 설치된 방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6월부터 일찍 시작된 찜통더위는 취약계층에게 이미 생존의 문제가 됐습니다. 에어컨이 있는데 근데 장관님 들어가라 하면 시가 3일을 줘야 되거든요. 한 달 4년을 받아가지고 그 생각해내고 잘 못합니다. 물 하나 마시고 샤워하고 이러면 그래서 지내요. 이른 무더위가 가혹한 건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맹수 중에 맹수인 호랑이도 귀여운 몽구스도 더위에 지쳐 축 늘어졌습니다. 지친 코끼리가 더위를 견딜 수 있도록 물을 뿌려주고 시원한 과일도 먹여줍니다. 이번 장마가 빨리 끝나 더위가
빨리 찾아왔고 코끼들 더위 탈출을 위해 얼음 사료와 물 샤워를 자주 시켜주고 있습니다. 관측 이래 가장 더웠던 6월에 이어 7월에도 연일 찜통 같은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방에 폭염특보가 내려졌고 대구 낮 최고 기온은 엿새째 35도를 웃돌았습니다. 2일까지 집계된 온열 질환자 수는 617명.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5배 이상 늘었고 이 가운데 5명이 숨졌습니다. 가축도 2일까지 전국에서 돼지 6,800여 마리, 가금류 9만 6천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권창준 차관 주재로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참여한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폭염 대책과 중대재해 예방책을 논의했습니다. 노동부는 건설, 조선, 물류 등 폭염 고위험 사업장이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 등 폭염 안전 5대 수칙을 준수하는지 집중 점검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계약을 해지하는 이용자들의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과기부는 오늘 민관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SK텔레콤 측이 가입자에게 안전한 통신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오늘 5천억 원 규모의 고객 감사 패키지와 함께 앞으로 5년간 7천억 원을 투자하는 정보보호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입자 2,400만 명을 대상으로 오는 8월 통신요금 50%를 할인하고 매월 데이터 50GB를 추가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치매 사고가 일어난 지난 4월 18일 기준 가입 약정이 남은 가입자 가운데 치매 사고 이후 해지한 경우와 오는 14일까지 해지 예정인 가입자를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할 방침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가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오는 8일 제10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논의를 재개합니다. 앞서 어제 9차 전원회의에서 6차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11,020원을, 경영계는 11,150원을 제안했습니다. 노동계는 최소 생계비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처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인천 송도에서 대형 트럭이 인도로 달려들고 서울 여의도에서는 SUV가 빌딩 앞 화단으로 돌진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유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부분이 파손된 대형 트럭 한 대가 인도 위에 서 있습니다. 옆에는 신호등이 부서진 채 넘어져 있습니다. 오후 2시 10분쯤 인천 송도 국제도시 교차로에서 직진하던 덤프트럭 한 대가 우회전하던 SUV를 들이받았습니다. 이후 트럭이 방향을 틀어 인도 쪽으로 돌진하면서 신호등과 가로수 등을 잇따라 쓰러뜨렸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 경찰은 블랙박스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은색 차량 한 대가 화단 안에 멈춰서 있습니다. 차량은 앞부분이 찌그러졌고 화단에 있던 나무는 차에 깔려 쓰러졌습니다. 오전 11시 반쯤 서울 여의도동에 있는 빌딩 앞 화단으로 SUV가 돌진했습니다.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음주나 약물운전은 아닌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터널 안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오후 4시 50분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설해터널을 달리던 1톤 화물차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퇴근길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화물차가 앞서 가던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그 충격으로 불이 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파주에서는 자유로 일산 방향을 달리던 1톤 화물차가 넘어졌습니다. 사고 직후 뒤따르던 차량 2대도 서로 부딪히면서 뒤집혔습니다. 이 사고로 30대 남성 운전자가 허리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화물차가 타이어에 구멍이 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넘어졌는데 이를 보고 멈춰선 차량을 뒤따르던 SUV 차량이 들이받으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정부가 북한 우라늄 공장에서 흘러나온 방사성 폐수로 서해가 오염될 수 있다는 우려를 검증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조사에 나섰습니다.
당분간 매달 오염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는데 첫 조사 결과는 2주 뒤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들이 인천 강화도에서 연신 해수를 채취합니다. 북한이 황해북도 평산에 있는 우라늄 공장에서 오염된 폐수를 서해로 무단 방류하고 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방류 통로로 지목된 북한 예성강 하구와 맞닿은 10개 지점의 바닷물을 퍼가 방사성 물질이나 중금속에 오염됐는지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환경부, 해양수산부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특별조사는 약 2주간의 분석 과정을 거쳐 모든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북한의 방사성 폐수 방류 의혹은 지난달 위성사진 분석 전문가 정성학 박사의 전문 매체 기고로 불거졌습니다. 원래 우라늄 공장에서 발생한 폐수를 근처 저수지에 가뒀는데 포화 상태를 못 이기자 예성강으로 흘려보낸 정황이 엿보인다는 겁니다. 정부는 전국 200여 개 지역에 설치된 방사선 자동 감시기에 더해 별도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밝혔지만 의혹이 정치권까지 번지자 관계부처 합동조사에 나섰습니다. 또 우리 영토에 닿는 이 해역에서 검출되고 있는 실제 방사능 검출량 같은 것도 직접 확인하려고 합니다. 비슷한 주장은 지난 2019년에도 제기됐지만 당시 유의미한 오염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국민적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당분간 매달 서해 오염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라늄 공장을 포함해 북한의 핵 활동 동향은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까지 묶는 고강도 대출 규제가 나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가계대출 폭등세는 잠잠해졌지만 까다로워진 대출 심사에 대출 수요자들의 혼란과 갑갑함은 여전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시중은행 영업점입니다. 2시간 동안 대출 상담을 받으러 온 고객은 단 4명. 신규 대출이 가능한지, 기존 대출을 연장할 수 있는지 문의가 이어졌고 대다수는 소득 없이 발길을 돌렸습니다. 휴가까지 내고 은행을 찾았지만 6.27 대책 일주일 만에 높아진 대출 문턱에 일단 기다리라는 답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선 상황에 따라서는 상환을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상환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약간 좀 막막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일주일만 빨랐으면 괜찮았을 텐데. 네. 고강도 대출 규제 이후 기존 대출자들의 문의가 간간히 이어질 뿐 신규 상담 자체는 줄어들었다는 게 시중은행들의 설명입니다. 제도가 워낙 막혔기 때문에 수로 와봤자 안 되는 게 많잖아요. 거의 진행됐던 분들, 이런 분들이 유선으로 일단 먼저 문의를 하고 실제 무서운 속도로 불어났던 가계대출의 상승세는 일주일 새 꺾였습니다. 7월 3일 기준 시중은행 5곳의 가계대출 잔액은 755조 1,865억 원으로 규제 시행 이후 하루 평균 1,170억 원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올해 들어 최대 증가폭을 기록한 지난달과 비교해보면 3분의 1 수준입니다. 갑작스러운 규제 강화에 실거주를 위해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는 집주인이나 신생아가 있는 사람들이 대출이 가능한지 묻는 온라인상의 문의도 끊이지 않습니다. 6억 대출 상한선에 10억 이하 수도권 주택 가격이 풍선 효과로 오를 거라는 관측이나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결국 세금까지 건드릴 거란 걱정도 나왔습니다. 전격적인 규제로 아직 현장의 혼란은 여전한 상황, 정부가 추가 규제 가능성까지 열어둔 가운데 가계대출이 안정세에 접어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정부의 초강수 대출 규제에 서울 강남권 아파트 매수 심리가 수그러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5째 주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등 동남권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108.8로 전주와 비교해서 2.4% 하락했습니다. 8주 만에 하락 전환한 건데 지난달 27일 정부가 대출 규제를 발표하자 수요자들이 관망세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교사와 초등학생의 사랑을 다뤄 논란이 된 웹툰 내가 사랑하는 초등학생의 드라마 제작이 결국 백지화됐습니다. 제작사 메타 뉴라인은 오늘 공지문을 통해서 최근 사회적으로 제기된 우려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해당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 기획과 제작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5년 제작된 원작에까지 부담을 줘 작가에게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변화하는 사회적 감수성과 흐름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부산 사직 야구장 재건축 사업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내년 설계 공모를 시작으로 오는 2028년부터 3년 동안 공사를 진행해서 2031년 3월 새 사직 야구장을 개장하고 공사 기간에는 대체 구장으로 부산 아시아드 주 경기장을 재단장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최근 일본 해역에서 연일 크고 작은 지진이 잇따르며 7월 일본 대지진 예언이 현실화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올해 초 미얀마 지진의 경우 이웃 태국에 큰 피해를 주기도 했는데 그렇다면 일본 대지진 발생 시에 우리나라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고한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월 태국 방콕, 건설 중이던 고층 건물이 굉음과 함께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미얀마 중북부 만달레이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 여파가 무려 1000km 떨어진 이웃나라 수도에 피해를 준 겁니다. 이렇게 먼 거리까지 영향을 미친 이유는 점토층으로 이뤄진 방콕의 연약한 지반, 해당 건물의 부실 시공 가능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근본 이유는 지진 시 발생하는 저주파 에너지입니다. 지진 파동 가운데 1헤르츠 이하 영역에 해당하고 진동 주기가 길어서 멀리 확산합니다. 특히 고층 건물과 대형 구조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보다 강할 거라는 일본 난카이 대지진 예언이 실제로 맞아떨어진다면 우리나라는 이 저주파 파동의 영향권 안에 들어갑니다. 방콕과 달리 우리나라 지반은 단단한 기반함이어서 건물이 무너질 정도의 피해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지만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건물 상층부가 흔들리는 진도 3, 4 정도의 영향은 피할 수 없고 고층 건물의 경우에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지진이 만약에 난카이 해구에서 발생을 하면 가깝게는 한 800km에 이제 우리나라 부산이 위치해 있고요. 그 좀 1000km 남짓한 거리에 우리나라 서울이 위치해 있는데 이곳에는 고층 건물들이 많다 보니까 이 난카이 해구 지진에서 나오는 이 저주파 에너지가 고층 건물들을 크게 흔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쓰나미의 경우 일본 열도가 방파제 역할을 하겠지만 난카이 해구와 가까운 우리나라 남부 해안에는 파도가 높아지는 등 일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지난 5월 노동자 끼임 사망 사고가 났던 SPC 삼립 시화 공장의 제빵 공정에 쓰이는 식품용 윤활유에서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수거된 D사의 금속 절사교 용기와 L사의 미개봉 식품용 윤활유에서 염화 메틸렌 등이 검출됐다는 국과수 감정 결과를 회신받았습니다. SPC 측은 윤활유는 식품 등급으로 허가된 제품을 사용하며 공정 중에 제품에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절사교 용기가 발견된 사유 등은 관계기관에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낮 12시 반쯤 부산 강서구 거가대로 해저터널 구간 거제시 방향 2차선 도로에서 60대 운전자가 몰던 트레일러가 터널 외벽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트레일러가 도로를 막아 견인 작업이 진행 중이고 거제시 방향 한 개 차선이 통제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터널에는 큰 피해가 없고 운전자는 경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음주 측정을 방해한 혐의로 50대 A씨를 조사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A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9시쯤 부산 북구 만덕대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달아나 편의점에서 술을 마신 혐의가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사고 2시간 반 만에 자진 출석해 사고 전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 주장했지만 술타기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육지와 떨어진 섬마을은 심정지 환자가 발생해도 신속한 응급 출동과 빠른 대처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충남의 한 섬에서 70대 어르신이 갑자기 쓰러졌지만
영상통화를 활용한 주민과 소방의 침착한 대응으로 소중한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상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7일 충남 소방본부 119 종합상황실에 긴급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충남 보령의 작은 섬마을 녹도에 있는 마을에 관해서 70대 어르신이 갑자기 쓰러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배로 약 1시간 거리인 섬이라 신속한 응급처치가 매우 중요한 상황. 119 구급상황관리요원은 음성통화를 영상으로 바꿔 환자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당황한 주민들을 진정시키며 응급처치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고 심폐소생술 방법을 설명하는 영상까지 동원됐습니다. 옷을 더 걷어서 올리세요. 가슴 아파하는 위치 거기 아니에요. 양쪽 젖꼭지 사이에 팔팔한 뼈 2손 포개시고 누르세요. 팔꿈치 굽혀지지 않게. 심장 전기 충격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안전까지 고려한 세심한 안내가 이어졌습니다. 전기 충격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버튼. 저기 맨 끝에 발 부딪히지 않게끔 물러나세요. 응급처치가 시작된 지 10여 분 뒤 의식을 잃고 쓰러졌던 어르신은 기적처럼 얼굴을 찡그리며 깨어났습니다. 저도 되게 무섭고 진짜 돌아가시나 했는데 호흡이 돌아와서 너무 다행이다 생각했어요. 당시 충남 소방헬기가 정비 중이어서 환자 이송은 충북 소방헬기와 전북 소방본부 구급차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살릴 확률이 3배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상통화를 활용한 응급처치가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신고자가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영상 처치라고 함에도 그 상황이 너무 당혹스럽고 하기 때문에 잘 안 들리시고 집중을 해주는 게 제일 어려운데 그걸 집중시키는 게 저희 업무이고 영상통화를 활용한 신속한 대응과 지역을 넘어선 소방의 공조가 한 생명을 살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오는 8일로 임박한 가운데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다시 미국행 비행기에 오릅니다. 미국 측에 상호관세 유예 시한 연장을 요청할 것으로 보이는데 방미 계획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 미국 상호관세 유예 데드라인이 이제 임박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은 매우 유동적이고 또 굉장히 불확실한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낙관적 그리고 또 비관적 가능성이 모두 다 열려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DC에 가서 그 최종 그 데드라인 그 결과가 발표되는 그 순간까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우리 국익에 가장 우리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일주일도 안 된 시점에 다시 미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다녀오신 이후에 텀이 굉장히 짧은데요. 이번에 우리 쪽이 가지고 가는 새로운 협상 콘텐츠가 있는지 그리고 나아가서 유해까지도 요청하실 가능성을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요번에 가서는 지금 USTR 그리어 대표와 면담이 그 협상이 예정이 돼 있고요. 그 밖에도 가능한 한 많은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고위급을 만나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새 정부는 굉장히 짧은 기간 내에 저희가 그 협상 채널을 구축하고 그리고 또 사실 지난주에도 전방위로 저희가 미국 정부 백악관 의회 이렇게 아웃리치를 하면서 이제 한국의 새 정부가 선의를 가지고 앞으로 상호 호혜적인 협상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최대한 우리가 협상을 가속화할 그럴 준비가 돼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요. 저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현 상황에서는 사실 우리가 무리하게 시안에 쫓기기보다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내실을 기하는 것이 저희는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그런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상황을 봐서 필요하면 유예를 통해서 계속 상호 호혜적인 내실 있는 그런 윈윈의 협상 결과를 만들자라고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날이 무척 덥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선 아침까지 서울 등 대부분 지역이 25도 이상을 유지하면서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강릉은 초열대야 수준의 밤더위가 예상됩니다.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31도, 대구와 강릉은 36도까지 오르겠고 체감 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까지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는 산발적인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반면 충청 이남에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자외선이 매우 강해지겠습니다. 일요일부터 월요일 사이에도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 장맛비가 오겠고요. 갈수록 더위가 심해지면서 다음 주 초반에는 서울 낮 기온도 3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찌는 듯한 더위가 이어지면서 에어컨을 사용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냉방병을 호소하는 분들도 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냉방병으로 감기나 두통,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대처가 필요한데요. 네, 냉방병을 예방하려면 실내외 온도차를 5도 이내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외출 시에는 긴 소매 옷이나 담요를 챙기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2시간에서 4시간마다 한 번씩 5분 이상 환기를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되니까요. 잊지 말고 꼭 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캔버스의 이혜민, 김수현이었습니다. 오늘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